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 이거를 내 돈으로 막는 게 맞나? 그래서 되게 고심 끝에 이제 주식담보대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창업자들이 주식담보대출 많이 받는데,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요즘 스타트업 회사들은 혹한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고 있는지 저희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런 혹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구조조정과 해고가 가장 잦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다만 좀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은, 예전에는 뭐랄까 그 스타트업 회사들이 정말 매출이 없고 돈 다 떨어지고 막 최악의 상황에서 버티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이게 구조조정 하려면 이게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이런 걸 다 생략하다 보니까 엄청난 노이즈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예전과 다른 점인데, 보통은 런웨이를 계속 체크하죠. 체크하다가 현금이 3개월, 6개월 이 정도 남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그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과거 사례를 보고 학습을 한 거죠. 예. 이게 정말 벼랑 끝에 몰려서 하면 이게 구조조정의 효과도 볼 수 없고 회사가 지금 망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창업자나 투자자들의 뭐랄까 그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걸 좀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또 이와 별개로 한 2-3개월 정도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돈이 없으면 1개월밖에 못 주기도 하고, 물론 대기업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어쨌든 나름 신경 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갑자기 하기보다는 좀 회사 비즈니스를 계속 좀 공유를 해주다가, 네. 그러면 이제 조직원들도 알잖아요. 조직원들도 좀 뭐랄까 갈 곳이 많은 분들은 미리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랄까 그 희망퇴직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정리해고 대상자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좀 어느 정도는 좀 납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과거와 좀 많이 다른 모습인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IMF 그런 시대하고 비교해서는 그렇죠. 이직 같은 게 이제 훨씬 일반적인 현상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 직장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꼭 내 삶 전체가 이제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으셨죠. 진짜로.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은 좀 뭐랄까 쿨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 여기서 버티봤자 나올 것도 없고 회사가 돈도 없고 이런 걸 다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그것도 공유 받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의외로 설득이 쉽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좀 나이가 있으시고 좀 가정 있고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어렵긴 한데, 아무래도 더 당혹스러우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예.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좀 큰 스타트업에 좀 큰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자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근데 여기는 뭐랄까 그 정말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사람들을 내보내진 않고 그 조직을 크게 키웠는데 이게 성과를 못 내니까 어느 정도 인력을 삭감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사내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사내 노무사가 있을 정도면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겠죠. 근데 이제 사내 노무사 말로는 제일 좋은 거는 정말 큰 돈 주고 내보내는 게 가장 깔끔한 거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좀 뭐랄까 그 조직원이 좀 제발로 나갈 수 있게끔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라 이런 조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거는 좀 저성과자들 좀 추려서 좀 매일 좀 피드백을 주고 일과보고를 받고 이러면 또 이제 몇 달 못 버티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직 분위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얘기해서 사람 괴롭혀서 나가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좀 할 때 그 사업 본부장도 좀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는 회사 편에서 회사 노무사 이야기를 듣고 적법한 그런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지만 자기 너무 괴로웠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실리콘밸리처럼 차라리 그냥 바로 통보해서 내보낼 수는 없는 걸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애플, 구글 이런 데는 그냥
10%씩 주기적으로 내보내잖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난해 가장 이슈가 됐던 사태 중에 하나가 TMF 사태잖아요. 이런 TMF 사태와 같은 약간 연쇄부도 사태도 요즘 업계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B2B 회사들이 많은 것 같고, 왜냐하면 B2B 회사들의 경우 정산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뭐 B2C 회사들의 경우 굉장히 그 정산 시스템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 밸류 체인이 딱 그 체계화돼 있기 때문에 일단 B2C는 그 돈 안 받으면 무조건 상품을 제공 안 하니까 그렇죠. 그게 되는데 B2B 회사들은 이게 정산 주기가 이렇게 뭐랄까 그 바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시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래처마다 그 시점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래처들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같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빠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들이 요즘 디지털 광고 에이전시들이 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광고주가 그 에이전시에게 일을 맡기고 돈을 안 주거나 그렇죠. 그리고 에이전시도 여기서 모든 걸 다 소화하지 않고 그 하도급 업체라든지 예. 뭐 이런 회사들에게 맡기거든요. 뭐 예.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영상 에이전시, 영상 디자인 예. 많이 맡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맡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 에이전시들이 이들에게 돈을 못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왜 그럴까 한 그 대형 병원의 CMO 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이야기로는 일단은 에이전시 비즈니스 자체가 자본력 있게 시작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노동 집약적인 그렇죠. 사실은 업종이잖아요. 예. 그 자본 집약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흐름이 들쭉날쭉한데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좀 재무에 대한 감이 있고 좀 체계적인 업무를 좋아하는 성향의 창업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잘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그런 대표들은 좀 영업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돈 비었다라고 하면 못 주다가 어디서 돈 들어오면 빨리 막고 또 이게 빨리 막는 것도 순서를 정해가지고 급한 순서대로 막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뭐랄까 이제 거래처가 한두 군데 망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연쇄 부도 효과를 일으키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시장이 한 1, 2년 동안 급격하게 안 좋았다 보니까 이게 좀 프로젝트를 이게 좀 가려서 수주를 해야 되는데 뭐 닥친 대로 클라이언트를 받을 수 없고 이익률이 되게 낮은 오히려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수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또 이게 떼먹히는 경우도 에이전시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 B2C 회사들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B2B 회사들 특히 에이전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되게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좀 나쁜 기업들, 블랙 기업들, 뭐 나쁜 창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일을 맡긴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으려면 사전에 뭐 상대방의 이제 재무 상태도 좀 체크해보고, 뭐 신용평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창업 거기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도 레퓨테이션 체크해보고, 물론 오래 일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뭐 없거나 적겠지만, 막 새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좀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막 닥친 대로 받다 보니까 뭐 거기서 이제 잠적해버리고, 뭐 돈 안 주고 막.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즘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특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표가 직접 나가고 어떻게든 돈을 이렇게 마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들끼리 모이면 이제 기승전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기승전결이잖아요, 보통. 근데 네. 기승전대는 이제 결국 돌고 돌아오면 마지막에 이제 대표가 다 책임져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대표가 다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자조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이제 법인 통장이 마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대표가 이렇게 개인 돈을 빌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좀 창업자의 숙명 같은 거이긴 한데 요새 들어 굉장히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아는 뭐 여행 스타트업의 창업자는 이게 TMF 사태 때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수십억의 이게 돈이 딱 비어버리는데 이걸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TMF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산을 안 해주면 그 입점 업체들이 다 나갈 테니까 그럼
회사가 완전 마비가 되고 바로 회사가 폐업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 이거를 내 돈으로 막는 게 맞나? 근데 안 막으면 회사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스톱돼 버리고 그래서 되게 고심 끝에 이제 주식담보대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창업자들이 주식담보대출 많이 받는데 네. 그래서 자기 지분을 이렇게 이제 대출을 받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받지 못하고 그 한 다른 그 스타트업 한 자산가에게 이렇게 몇십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간신히 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팀F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뭐 팀F 사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같이 힘들어지면서 같이 또 정산을 못 받으니까 또 몇억 원을 또 마련해야 돼서 지인들에게 전화하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업계에 또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대표 뭐 지금 물렸 돈이 엄청 필요하다더라 그리고 뭐 정상금 물렸다더라 이런 얘기하면 전화 안 받고 그렇게 해서 뭐 손절 당하고 좀 이런 이야기를 뭐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좀 비슷하게 거의 뭐 폐업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비즈니스가 스탑됐고 직원들도 다 나갔는데 그래서 그 대표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걸 완전 접어야 되나 아니면 그나마 회사 인프라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봇을 해야 되나 그래서 피봇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뭐 피봇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6개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비를 이렇게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이제 동구하러 다니는 그래서 요즘 좀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개인 돈으로 이렇게 회사 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러 다니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약간 전문 경영인들 중심으로 대표이사 교체도 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렇죠. 뭐 제가 앞서서 뭐 구조조정과 해고가 많아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주니어나 아니면 일반 직원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사실 가장 불안한 상황들은 전문 경영인들이에요. 스타트업 씬에 있는. 그래서 스타트업 씬에서 뭐 창업자가 대표이사인 경우도 많은데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성숙화되면서 사모펀드가 이렇게 회사를 인수한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창업자가 이선으로 물러나고 그 전문 경영인을 넣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되게 뭐랄까 그 전문 경영인들이 열심히 지금 활동하는 시대인데 뭐 전문 경영인뿐만 아니라 임원들도 뭐 비슷한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되게 이렇게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그 회사는 한 1,000억 정도로 이렇게 그 매각이 됐고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추가 증자를 해서 재매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적임자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 삼고철혈 받고 이렇게 입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전문 경영인으로 CEO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오고 그 이제 보통 이제 C레벨들도 싹 다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 그래서 자기 지인으로 이게 C레벨 구성했는데 그때 그 사모펀드가 대주주죠. 그래서 대주주가 하는 가장 큰 미션이 당장 손익분기점을 맞춰라. 그래서 여기서 약간 되게 의아함을 겪고 왜냐면 삼고 처리할 때는 이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크진 않았는데 갑자기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비용도 줄이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그 딜로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그 맥켄지라든지 이런 컨설팅 업체로부터 회사의 이제 성장 방안을 아웃소싱해서 그 플랜을 받아와라 뭐 이런 그걸 시켰는데 근데 자기는 거절했대요. 아니 받아오려면 1-20억 줘야 되는데 그럴 바에 그냥 BEP 맞추는데 돈 아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이걸 LP들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 위에 또 LP가 있는 거죠. LP가 있죠, 당연히. 예. LP들에게 이제 시간을 벌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자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컨설턴트들에게 이런 걸 받아가지고 보여줘야 그래도 적어도 맥킨지에서 이 시장의 마켓은 이러하고 그 앞으로 성장성은 이러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설득해줘야 이들이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되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내가 겪지 못한 거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3년 지나고 나서 이게 딱 그 잘리면서 그런 게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그 사모펀드에서 당신은 이제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했으니까 나가주세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자기도 어느 정도 각오했으니까 나갔는데 근데 이제 LP들을 이게 잘 설득하고 이게 기다리게 할 수 있을 만한 커리어 스토리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다른 사람을 대표로 이렇게 영입을 해서 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의 단면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직원뿐만 아니라 창업자나 아니면 대표들도 정말 이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들뿐 아니라 좀 이들을 움직이는 자본가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본가뿐 아니라 자본가 위에 있는 그런 뭐 LP들이라든지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다 이게 뭐랄까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트업들한테 뭔가 좀 안전판 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게 있나요? 뭐 정부 지원 정책이라든지 좀 그런 게 있으면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정말 뭐 중기 후기는 정말 뭐 아사리판인데 네. 초기는 그래도 뭐 안전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난 10년 동안 뭐 스타트업 씬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뭐 정부의 지원 제도가 마련됐잖아요. 근데 그게 다행히 뭐 불황이라든지 투심과는 다르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뭐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는 이게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예창패, 예. 초창패 뭐 이런 너무 줄임말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직 창업을 하진 않은 그 창업팀에게 평균 1억 그리고 평균 5천만 원, 최대 1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평균 한 7천만 원 그리고 그 최대 1억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전과 다르게 그 신용보증기금과 그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창업자 연대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전에는 해야 됐었는데 그게 2010년대 말, 그 2020년 전후로 그게 정부가 공공기관에서의 대출은 창업자 그 연대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방침을 세우면서 그게 창업자 연대 보증이 싹 없어졌어요. 그 신보와 기보에서. 그래서 보통은 그 예창패나 아니면 초창패에서 이렇게 한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그 신보와 기보에서 한 1억 정도 받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요즘은 거의 뭐 일반적인 그런 뭐랄까 그 프로세스가 그 창업 프로세스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팁스라는 게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 엑셀러레이터나 아니면 초기 투자사가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그만큼 이렇게 매칭을 해줘서 팁스라는 정부 지원 기관이 이렇게 그걸 그 엔젤 투자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받으면 한 5억에서 10억 정도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점이고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아는 기술 회사는 뭐 인공지능 그 데이터를 그 생성하는 그런 스타트업인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개발팀 연구원들 5명에서 10명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의 뭐 월급을 당장 줄 수 없으니까 닥친 대로 그냥 그런 거 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뭐 각종 창업 경쟁대회도 나아가고 그걸 막 찾아보면 좋은 제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 바우처 제도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거래를 할 때 그걸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그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뭐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정말 다 꾸겨 하니까 그래도 한 10억 정도 이상, 10억 이상 그렇게 자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걸로 그래도 겨울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창업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무실을 조금 작은 사무실로 옮기는 약간 다운사이징이 좀 업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럭셔리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그 기업의 약간 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약간 실속형으로 조금 겉보기에는 허름해 보이더라도 임대료가 싼 쪽으로 그 옮기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전에는 투자 받았다 하면 바로 사무실부터 바꾸고 인테리어 바꿨죠. 근데 뭐 이걸 뭐 사치한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뭐 클라이언트들 만나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면 특히 젊은 직원들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위협 한층을 다 쓰고 있다. 우리는 전망 좋다라는 게 뭐 창업자의 뭐랄까 사치심을 뭐 허영심, 허영심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이런 측면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요새는 싹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대형 콘텐츠 스타트업을 갔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알만한 그런 스타트업을 갔는데 거기 용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딱 사무실 보니까 절반이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비어 있냐라고 하니까 뭐 재택하냐라고 하는데 그 창업자가 절반 구조조정했다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다른 스타트업은 거기도 이제 잘 나갈 때는 뭐 삼성동에서 뭐 당연히 이제 민간 사무실 자체 사무실을 썼었는데 회사가 망할 위기에 놓여가지고 100명 중에 80명을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20명은 어디서 하냐면 그 서울 창업 허브라고 해서 그 창업진흥원이 그 제공하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월 1-20만 원 내고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제가 아는 분은 뭐 이제 여의도에 있는 뭐 그 서울 핀테크 회사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뭐 입주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기업도 그쪽에 한 군데 입주하셔갖고 보통 가격이 월 1-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안 받진 않고 정말 최소한으로 받는 1-20만 원은 거의 안 받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뭐 그런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요즘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거의 이제 뭐든지 다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B2C 회사들 그리고 뭐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창업자들은 뭐랄까 세일즈를 하는데 좀 소극적인 면이 좀 있었고 특히 젊은 창업자들은 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투자 받으면 거의 뭐 투자금의 30-40%를 온라인 마케팅에 이렇게 다 썼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웃바운드 영업을 직접 못 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 다니는 지인에게 들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팀장급 미팅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좀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일한다 하는 사람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좋은 커리어를 가진 창업자가 직접 피칭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피칭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임원이나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되게 콜드콜로 이렇게 제안이 와가지고 이분은 우리가 들어봤어 한번 일단은 만나는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성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어땠냐라고 보니까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정말 뭐 내용도 좋았고 되게 혹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 그래서 뭐 그러면 같이 하기로 했냐 안 하기로 했다. 왜냐면 실익이 없어서 안 한다. 그래서 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도 사실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할까 그러면 패션 쪽에 있는 분이었는데 무신사나 이런 쪽으로 이직할까 했는데 이게 확실히 좀 안 좋구나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체감을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기존보다 이제 마케팅 예산을 상당폭 감축하는 회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마케팅은 거의 스타트업은 거의 다 무조건 한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회사의 인지도와 성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뭐 한때는 정말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집행을 했었고 뭐 정말 뭐 특히 메타에 뭐 몇 억씩 매달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단은 다 스탑을 시켰는데 그래서 뭐 어떤 그 교육회사 스타트업을 운영하신 대표님은 이거를 대거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거 줄였는데 줄이면서 마케터들에게 미안한데 줄이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줄여야 된다. 줄이는데 어떻게든 과거의 수준의 퍼포먼스를 맞춰라라고 어떻게 보면 좀 세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거를 그 마케터들이 반발하지 않고 다들 아니까 다들 지금 마케터들 잘려 나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 다른 이제 교류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마케터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걸 아니까 다들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뭐 되게 그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크리에이티브가 높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게 그 시장이 어려워진 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게 뭐 회사 조직을 이렇게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여기저기 다 지방이 껴있고 지난 몇 년 동안 지방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의 명분이 되고 실제로 이거를 잘 설명을 하고 그 실무자들이 공감하면 되게 회사들이 다이어트하는 계기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곳들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원분들이 잘 합심해갖고 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뭐 유의미한 실적을 거두거나 이런 좀 기분 좋은 사례들도 좀 있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지금은 제가 다 안 좋은 얘기라서 다 익명으로 얘기했는데 뭐 이거는 좀 실명으로 얘기하자면 에이블리라는 회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블리가 마냥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뭐 그래도 우리가 다 들었을 그렇죠, 만한 알죠, 회사지만 그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일단 무신사가 있고 그리고 에이블리 그리고 그 카카오에 인수된 지그재그라는 회사도 있었고 그리고 뭐 브랜디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되게 버티컬한 패션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상황이었고 에이블리도 몇백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창업자가 직원들에게 딱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시장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BP를 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그 야근도 많이 하고 솔직하게 그냥 얘기했대요. 야근도 많이 하고 정말 좀 가능하다면 새벽에도 일을 하고 이렇게 업무에 매진해서 우리 한번 위기를 돌파해보자. 그러면 정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 진짜 분배해드리겠다. 그래서 좀 같이 좀 넘자고 이런 걸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고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직원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아니면 뭐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다행히 거기는 좀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좀 그런 걸 못했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패배주에 빠져가지고 좀 위기 극복을 못했는데 실제로 뭐 에이블리는 그 BP를 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업자가 정말 약속을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다 그 직원들에게 분배해주고 100%는 아니시겠죠. 100%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투자자들을 설득해가지고 큰 시야로 보면은 예. 그렇게 해서 사기 진작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흔하지 않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 좀 뭐 투자자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창업자라든지 다 조금씩 다 희생을 해서 좀 그 BP를 맞춘 되게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마쓰시다 고노스케 책을 옛날에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제 파나소닉 창업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호황이면 좋고 불황이면 더 좋다. 그렇죠. 약간 이거는 이제 경영의 신 정도 되는 분들만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그 우리가 여태까지 봐오면은 아무리 심한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버는 회사들은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전쟁 나도 돈 벌려면 좀 번다고. 그렇죠.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불황기에도 약간 좋은 실적을 거두는 그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들은 뭐 이런 애티튜드를 가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보면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요즘 경기 어렵다. 뭐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다. 그리고 뭐 정말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말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하죠. 근데 저는 뭐 그러니까 그거에 몰입되지 말고 그 뭐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그런 거에 몰입돼서 어떻게 이러지 말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정치 뉴스 좀 안 보고 그리고 너무 이제 경기 불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하지 말고 어떻게든 돈 되는 거 찾고 이렇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뭐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 보면 10중 8, 9명은 힘들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그 힘들다는 거를 그 어떻게 뭐랄까 대안을 생각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성과 못 내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걸 면피의 수단으로 좀 삼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한두 명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 뭐 언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언급을 하더라도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불황기라는 게 어쨌든 사람들은 돈을 쓰고 있고 불황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아예 100% 안 쓰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8, 9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도태돼서 그걸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정말 그 금리가 낮았을 때 엄청난 이익을 보셨어요. 그분은 딱 금리가 낮고 뭐 그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때 정말 전략적으로 재테크라든지 경제 서적을 대거 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때. 근데 최근 1, 2년 동안 이런 게 싹 없어지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저자를 섭외하고 해외에서 뭐 정말 좋은 경제 서적을 수입해서 이렇게 팔아도 시장이 뭐 안 좋으니까 다들 뭐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안 하려고 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은 계속 그것만 있으면 회사가 망하거나 어려웠을 텐데,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약간 좀 염세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쇼펜하우어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예, 쇼펜하우어. 그러니까 요즘 에세이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좀 힐링을 얘기하고 그리고 좀 어려움을 되게 뭐랄까 감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잘 되고, 그래서 요게 굉장히 집중을 했대요. 그래서 마케팅 방식도 바꾸고, 예전에 경제 서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되게 돈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성적인 사람들, 그 40대 남성들 타겟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30대 여성들 이런 걸 그 타겟으로 마케팅을 완전 바꿔가지고 굉장히 높은 매출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건 고정 매출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좀 그분이 그런 걸 좀 염두에 두는 게 아동 서적들 여기에 집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동 서적은 사실 힘들든 안 힘들든 이제 부모님들은 계속 여기에 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경제 재테크에서 완전히 이쪽으로 바꿔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매출도 많이 나오고 이익도 많이 남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도 뭐 돈 버는 회사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가 불황이니까 요즘 떠오르는 게 저가 커피라든지, 아니면 요즘 화장품 회사들은 뭐 K 드라마라든지 K 팝이 흥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해외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정말 규모 성장을 이루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모두가 다 힘든 시기고 특히 뭐 스타트업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사업 모델 자체가 팬시하기 때문에. 하지만 좀 여기에 뭐 너무 낙담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뭐 정말 필요하다면 거의 뭐 회사가 아예 뜯어고치는 수준의 변화를 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동신님.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스타트업계의 그런 실상에 대해서 취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예. 예, 오늘 방송에서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